대사증후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짧은 한마디가 마치 삶의 속도를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배는 조금씩 나왔고 혈압은 가끔 높았지만 설마 나에게 이런 이름이 붙을 줄은 몰랐던 거죠. 약을 한 움큼 먹으며 버텨야 하는 인생일까? 두려움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만 바꿔도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이 위험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12주간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혈압, 혈당, 뱃살을 동시에 겨냥하는 아주 구체적인 식사 전략들을 내 일상에 그대로 옮겨올 수 있으실 겁니다. 더 메디터레이니언 다이어트 포 비기너스라는 책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정말 병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로 볼 것인가?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공복 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겹치면 대사증후군이라 부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 안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계속 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이 불꽃에 기름을 붓는 대신 서서히 물을 뿌리는 방식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식단이 초보자에게도 가능한 방법인지, 한국인의 밥상에도 맞출 수 있는지, 무엇보다 약이 아닌 식단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대 직장인, 허리둘레 96cm, 공복 혈당 118, 중성지방 210 혈압 145에 92회사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의심도장을 또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의 가이드를 따라 12주 동안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허리둘레는 7cm 줄었고, 공복 혈당은 98, 중성지방은 130, 혈압은 128에 82까지 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만 줄어든 게 아니라 혈관 안의 숫자들이 위험에서 안정 쪽으로 서서히 이동한 거죠.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변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도 지중해식 식단은 대사증후군 환자의 혈당 조절과 혈압, 지질 수치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12주를 한 주 한 주 실제 식단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정도 수치면 약이 먼저 아닌가요? 밥으로 버티다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도 약 대신 무조건 지중해식이 아닙니다. 약은 약대로, 식단은 식단대로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미 혈당과 혈압이 많이 올라간 분들은 약을 스스로 끊거나 줄이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약을 보조하고 장기적으로는 약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 불타는 집에서 소방관이 약이라면 지중해식은 다시는 불이 크게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활습관 개선인 셈이죠.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약을 먹고 있고 무엇을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지를 머릿속에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굶어야죠 뭐. 배고프게 살면 되죠. 그런데 이 책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중해식은 배고프지 않게 먹으면서도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이라고요. 포인트는 양이 아니라 구성에 있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흰빵과 설탕으로 채우냐, 올리브유, 견과류, 채소, 통곡물로 채우냐에 따라 인슐린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 중반부에서는 실제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보면서 배부른데 살은 빠지는 구조를 해부해 볼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지중해식 식단의 뼈대를 한 번에 잡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바꿔야 할지요? 지중해식 식단의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닥에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가 넓게 깔립니다. 매일매일 충분하게요. 그 위에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 허브와 향신료들이 올라갑니다. 단백질은 생선과 해산물이 중심이고 닭고기, 달걀 발효된 유제품은 가끔입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과자, 달달한 음료는 아주 가끔,
이 책은 이런 구조를 초보자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접시 하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 4분의 1은 통곡물, 나머지 4분의 1은 단백질, 그리고 위에 좋은 지방을 살짝 뿌리는 거죠. 한 끼 한 끼를 만들 때 이 비율만 떠올려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중해식일까요? 이 책이 소개하는 여러 연구를 보면 지중해식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끌어올리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핵심은 복합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입니다. 올리브유와 견과류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혈관 벽을 보호합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은 중성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대사증후군은 마치 몸 안에 작은 불씨들이 여기저기 숨은 상태라면 지중해식은 하루 3번 그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습관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이전에 피로감, 식곤증, 답답한 가슴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4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요즘은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혀요. 점심 먹고 나면 책상에 머리가 그대로 꽂혀버리고요. 검사 수치는 숫자로만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 달달한 커피가 기본이었고 저녁은 회식 술자리에 고기와 소주가 빠지지 않았죠. 배는 서서히 앞으로 나왔고 허리가 끈적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분이 서점에서 우연히 더 메디터레니언 다이어트4 비기너스를 집어들었을 때 솔직한 마음은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과 얼마나 닮아 있나요? 책은 첫 주의 식단보다 장보기를 먼저 바꾸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거죠. 주인공은 메모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섞인 잡곡, 올리브유 1병, 방울토마토, 시금치, 양파, 파프리카, 병아리콩, 렌틸콩, 아몬드와 호두,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 그리고 집에 있던 컵라면과 과자, 소세지는 서랍 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아직 먹는 습관은 그대로지만 최소한 눈앞에 보이는 음식 풍경부터 바꾼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다음 장보기 리스트에는 무엇이 올라갈지 떠올려 보세요. 이 책이 추천하는 지중해식 아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주에 주인공이 선택한 메뉴는 그릭 요거트 볼과 통곡물 토스트였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잘게 썬 사과와 베리류, 아몬드와 호두를 올립니다. 통곡물 빵 한 조각에는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 토마토와 오이를 얹죠. 흰 식빵과 잼, 달콤한 시리얼 대신 이렇게 바꾸자 아침에 먹고 나서 2에서 3시간 뒤 찾아오던 극심한 식곤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견과류의 지방,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 한 끼만 이렇게 바꿔보신다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국인의 점심, 회사 근처 백반집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완벽한 지중해식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먼저 제안합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은 반 공기만, 가능하면 잡곡밥을 고르고 대신 나물과 채소 반찬을 한 접시 더 가져옵니다. 제육볶음 대신 된장찌개나 생선구이를 선택하고 튀김류는 최대한 피하죠. 김치는 그대로 두되 국물은 조금만 이렇게 했더니 같은 백반을 먹어도 포만감은 오래 가는데 점심 이후 졸음이 덜해졌습니다. 지중해식의 원칙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지만 채소를 배부르게, 정제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적당이라는 핵심만 가져온 겁니다.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늦은 저녁과 야식입니다. 책은 저녁을 가볍고 만족스럽게 채우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의 선택은 지중해식 채소 수프와 올리브유를 뿌린 구운 채소 생선구이였습니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양파, 당근, 샐러리, 토마토를 볶고 물을 부어 끓여 허브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탄수화물은 통곡물 빵 한 조각 정도로 줄였죠. 이렇게 먹으니
몸은 따뜻해지는데 속은 편안했고 밤 11시를 넘겨 찾아오던 라면과 치킨의 유혹이 훨씬 약해졌습니다. 포만감은 유지되지만 혈당과 인슐린은 과하게 자극하지 않는 저녁. 여러분이라면 어떤 메뉴로 구성해 보시겠어요?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면 의외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시는 설탕입니다. 이 책은 2주차의 설탕과 음료를 집중 공략하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매일 마시던 캔커피와 탄산음료, 과일 주스를 끊고 물과 무가당 차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띵하고 단 것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단 음료 없이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입맛이 조금씩 덜 자극적인 쪽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많이 든 음료는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고 복부지방을 더 쌓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줌의 견과류와 물 한 잔이 캔커피 하나보다 혈당에 훨씬 덜 부담이 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지방은 두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지방인지이다. 지중해식 식단의 주인공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집에 있던 식용유와 마가린 대신 샐러드와 볶음 요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향이 낯설었지만 허브와 곁들이자 금방 익숙해졌죠. 중요한 건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하면 칼로리는 쌓입니다. 하루 2에서 3큰술 정도를 기준으로 튀기는 대신 뿌리거나 살짝 볶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이 권하는 현실적인 적용법입니다. 3에서 4주차에 접어들면서 주인공은 몸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늘 졸리고 머리가 멍했는데 요즘은 점심 후에도 집중이 조금 더 잘 돼요. 이 책은 이를 인슐린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는 첫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같은 양을 먹어도 인슐린을 더 많이, 더 자주 분비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통곡물과 채소, 콩류 중심으로 식이섬유를 늘리고 설탕, 흰빵, 과자를 줄임으로써 이 롤러코스터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3에서 4주차가 되면 몸은 아직 겉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혈액 속에서의 호르몬 패턴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그 다음 변곡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함께 복용합니다. 이 책은 소금과 가공식품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주인공은 국, 찌개 국물을 줄이고 인스턴트 식품과 햄, 소시지를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죠. 로즈마리, 바질, 마늘, 레몬즙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김치와 된장 없이 밍밍할까 두려웠지만 허브를 곁들인 채소구이와 생선 요리는 새로운 맛의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소금의 양을 줄이면서도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물론 혈압약의 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주차쯤 주인공은 체중계보다 먼저 바지가 느슨해지는 느낌을 통해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허리띠를 한 칸 줄였는데 하루 종일 배가 덜 조이더라고요. 이 책은 체중이라는 숫자보다 허리둘레, 특히 복부 지방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대사증후군에서 가장 위험한 지방은 내장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통곡물과 채소, 건강한 지방, 생선 중심의 식단은 내장 지방을 서서히 줄여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체중은 생각만큼 크게 줄지 않았더라도 옷이 조금씩 헐렁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감각이 온다면 그건 몸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사증후군에 흔히 동반되는 높은 중성지방. 이 책은 일주일에 최소 2번 생선과 해산물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처럼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주말마다 생선구이와 생선 스튜 레시피를 책에서 골라 실천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응용해 고등어를 올리브유, 마늘, 레몬에 재웠다가 오븐에 구워 먹었죠. 기름진 고기를 줄이고
그 자리를 생선이 채우면서 속이 덜 더부룩해졌고 나중에 검사한 중성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 2번 생선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약속 중 하나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험대가 찾아옵니다. 6주차 주인공에게는 회사 회식과 아이 생일 파티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삼겹살과 술, 피자와 케이크가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죠.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완벽함보다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삼겹살집에서 상추와 채소를 듬뿍 싸먹고 밥은 반 공기만, 술은 맥주 대신 물과 탄산수로 버텼습니다. 생일 파티에서는 피자와 케이크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한 조각씩만 천천히 먹고 대신 옆에 샐러드를 많이 담았죠.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긴 했지만 예전처럼 통제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는 그런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식단 관리는 사실 감정 관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트레스와 식욕의 연결고리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야근 후 퇴근길, 주인공은 편의점 앞을 지나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는 동안 그는 새로운 퇴근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마시고 올리브유를 뿌린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를 조금 준비해 천천히 먹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이제 하루를 정리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식이었죠.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습니다. 이 책은 그 고리를 식단이 아니라 작은 의식으로 대체하라고 조용히 권합니다. 7주차에 주인공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18에서 104로 혈압은 145에 92에서 135에 86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약은 그대로 드셔야 하지만 식단 덕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대로 한 번 더 가보죠. 이 책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수치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단기간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함께 갈 생활 양식입니다. 이번 변화는 시작일 뿐 도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간식은 대사증후군 식단의 함정이자 기회입니다. 이 책은 지중해식 간식으로 3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 한 줌의 견과류와 씨앗류. 둘째, 올리브와 약간의 치즈. 셋째, 과일 1개와 그릭 요거트 조금. 주인공은 사무실 서랍에 과자 대신 아몬드와 호두를 넣어두고 오후 4시 무렵 허기가 올 때마다 한 줌씩 꺼내 먹었습니다. 과자는 입안에서 사라지면서 더 많은 단맛을 부르지만 견과류는 씹는 동안 포만감을 천천히 채워줍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작은 손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음료와 과자를 이 3가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혈당 롤러코스터는 훨씬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도전이었던 지중해식 식단. 8주차에 이르러 주인공은 가족 밥상에도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 책은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조금씩 섞기 시작했고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생선구이를 올리며 채소 반찬의 종류를 늘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투덜거렸지만 마늘과 허브로 맛을 낸 구운 채소는 생각보다 잘 먹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면 나도 도와줄게. 가족이 함께 바뀌면 한 사람의 의지가 여러 사람의 응원으로 바뀝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혼자 버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식탁 문화이기도 합니다. 책에는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샐러드 레시피가 실려 있습니다. 주인공이 특히 자주 해먹은 것은 지중해식 콩 샐러드였습니다. 병아리콩, 렌틸콩을 삶아 식힌 뒤 다진 오이, 토마토, 양파, 파슬리와 섞고 올리브유와 레몬즙,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여기에 구운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곁들이면 샐러드 한 접시가 완전한 한 끼가 됩니다. 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 채소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어우러진 구성이죠. 이 한 접시를 먹고 나면 몸이 가볍게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배는 부르지만 속은 편안한 상태. 이 감각을 한번 경험하면 다시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쉽게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9주차쯤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는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닌가? 오늘은 그냥 치킨 시켜 먹을까? 주인공도 같은 욕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순간에 왜 시작했는지를 다시 떠올리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처음 진단받던 날 의사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날도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닭과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100점짜리 선택은 아니었지만 0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는 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오늘 잠시 흔들려도 내일 다시 접시 위에 색을 되찾으면 됩니다. 탄수화물은 대사증후군 식단에서 가장 오해를 받는 영양소입니다. 이 책은 탄수화물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을 빨리 올리는 종류를 줄이고 천천히 올리는 종류로 바꾸라고 강조합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곡물빵, 흰 국수 대신 통밀 파스타나 메밀면 같은 선택입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접시의 4분의 1만 탄수화물 영역으로 두고 나머지는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는 것. 주인공은 저녁에는 특히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대신 채소 수프와 샐러드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혈당과 체중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에 익숙해질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더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10주 차에 주인공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식단이 기본이고 운동은 증폭기라고 설명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다만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저혈당이나 혈압 급변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 하루 2번 15분씩 걷기부터 시작해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운동은 지중해식 식단의 효과를 더 넓고 깊게 퍼지게 도와주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떠올리면 빨간 와인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책에서도 적당한 양의 레드 와인이 때때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과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술은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이 책은 술을 전혀 안 마시는 분에게 와인을 권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이미 음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한 잔 이하,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시는 정도가 최대치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고혈압, 간질환, 혈당 조절 문제,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전혀 마시지 않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안전한 음주 여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중해식의 핵심은 술이 아니라 채소, 통곡물, 콩, 생선, 올리브유입니다. 11주차 다시 한번 검진 결과를 받아든 주인공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리둘레는 96cm에서 89cm로, 공복혈당은 104에서 98로, 중성지방은 210에서 13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죠. 혈압도 서서히 안정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이 식단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약 조정도 차차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제가 결정하기 전에 검사와 경과를 더 보면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책은 수치의 변화 뒤에는 수백 번의 식사 선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매번의 접시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셈입니다. 책은 초보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기억할 때 영양소가 아니라 색을 떠올려라. 빨강의 토마토, 초록의 잎채소, 보라색의 가지와 양파, 노랑의 파프리카, 갈색의 통곡물과 견과류, 투명한 올리브유의 빛, 접시 위에 최소 3가지 이상의 색이 보이도록 구성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지중해식에 가까워집니다. 주인공도 매 끼니마다 오늘 내 접시 색깔은 몇 가지인가를 셌습니다. 회색, 갈색, 하얀색 음식만 가득했던 예전 식탁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죠.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은 무겁지만 그걸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이렇게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색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대사 증후군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유전과 나이, 이미 진행된 합병증에 따라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 비만, 혈당, 혈압, 지질 수치는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적당한 운동, 체중 조절을 통해 실제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역시 12주 후 재검진에서 더 이상 대사증후군 의심 도장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다는 건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12주 프로그램 이후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부분에 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지중해식 재료 중에는 우리에게 낯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원리이지 꼭 같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그대로 쓰되 샐러드 대신 나물 무침이나 구운 채소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병아리콩과 렌틸콩은 없으면 강낭콩, 검은콩, 서리태 등 우리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통밀빵 대신 잡곡밥, 쿠스쿠스 대신 보리, 귀리밥, 이런 식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주인공은 장을 볼 때마다 이 재료를 한국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지중해식 식단을 한 가지 고정된 메뉴가 아니라 원리를 한국 밥상에 입힌 유연한 틀로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책에는 초보자를 위한 7일 식단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그릭 요거트와 과일, 견과류, 점심, 잡곡밥에 생선구이, 나물과 채소 반찬, 저녁, 토마토, 오이 샐러드와 닭가슴살, 채소 수프, 화요일에는 아침에 오트밀과 견과류, 점심에 된장찌개와 채소 위주의 백반, 저녁에 콩 샐러드와 통곡물빵. 이런 식으로 매일 채소, 통곡물, 콩, 생선을 기본축으로 닭고기, 달걀, 발효유를 가끔 섞는 구조입니다. 주인공은 책의 예시를 거의 그대로 따라하다가 점점 자신의 입맛과 일정에 맞게 변형해 갔습니다. 중요한 건 한 주 전체를 봤을 때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보다 뒤따라오는 합병증들 때문입니다. 이 책은 심근경색,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지방간 질환의 위험이 어떻게 대사증후군과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복부 비만과 높은 혈당, 혈압, 중성지방이 함께 있을 때 혈관 안에서는 작은 손상이 반복되고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심해집니다. 아직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직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공이 지중해식 식단을 시작한 진짜 이유도 숫자보다 아이의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서 있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합병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치료는 아직 병이 깊어지기 전 지금의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책은 지루함을 막기 위해 아침 3가지 루틴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첫째, 그릭 요거트와 과일, 견과류. 둘째, 오트밀과 씨앗, 과일을 곁들인 따뜻한 한 그릇. 셋째, 통곡물 빵과 계란, 아보카도, 토마토를 곁들인 오픈 샌드위치. 주인공은 이 3가지를 번갈아 돌렸습니다. 덕분에 매일 같은 걸 먹는 지루함 없이 혈당의 부담이 적은 아침을 유지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일주일에 단 3가지 아침 메뉴만 정해두고 그것을 돌아가며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선택지를 줄이면 실천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 책이 말하는 지중해식의 지혜는 복잡한 레시피보다 간단한 반복에 있습니다. 점심을 회사 식당이나 외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도시락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간단한 지중해식 도시락 구성을 제안합니다. 잡곡밥 조금, 올리브유에 구운 채소와 닭 가슴살이나 생선, 그리고 콩 샐러드나 렌틸콩 요리. 주인공은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도시락을 싸기로 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소스와 튀김, 과한 양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죠.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보이는 색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내 혈관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감각. 한 번에 매일이 부담스럽다면 주 2회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지중해식 식단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책에는 초보자용 파스타 레시피도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주인공 가족이 특히 좋아했던 건 통밀 파스타 토마토 소스였습니다. 올리브유에 마늘과 양파를 볶고 토마토를 듬뿍 넣어 끓인 뒤 바질과 허브로 간을 합니다. 여기에 통밀 파스타를 넣고 버무리고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버섯을 더했죠. 아이들은 치즈를 조금 뿌려 먹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흰 밀가루 파스타보다 혈당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맛은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맛없는 건강식이 아니라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은 건강식을 지향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한다고 외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대사증후군 환자를 위한 외식 전략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메뉴 고를 때 튀김과 크림 소스는 최우선으로 피하기. 둘째, 밥과 면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가 많은 메뉴를 찾기. 셋째,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요청하기. 넷째, 빵과 디저트는 일행과 나누어 한두 입만 맛보기. 다섯째, 음료는 물과 무가당 차를 기본으로 선택하기. 주인공은 이 5가지를 기본 규칙으로 삼고 외식을 하면서도 지중해식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완벽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디저트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현실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지중해식 디저트로 과일과 소량의 견과류, 다크 초콜릿을 제안합니다. 주인공은 식후의 케이크 대신 사과, 배, 베리류를 준비했고 가끔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설탕과 흰 밀가루가 잔뜩 들어간 디저트 대신 자연의 단맛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하는 조합이죠. 물론 여기에도 양은 중요합니다.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끼에 중간 크기 과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콤함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질과 양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지중해식 식단의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12주가 지났을 때 주인공은 처음 병원을 찾아갔던 그 계단을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4층까지 숨이 차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배는 조금 들어갔고 얼굴빛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숫자의 변화인가? 아니면 삶의 질의 변화인가? 대사증후군은 숫자로 진단되지만 치유는 일상에서 느껴집니다. 덜 숨이 차고 덜 졸리고 덜 불안한 하루하루. 지중해식 식단은 그 삶의 질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2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 챕터일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12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언제 시작할까 대신 어떻게 오늘 한 끼부터 바꿀까를 묻습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드실 건가요? 오늘 저녁 장을 본다면 카트에는 어떤 재료를 담고 싶으신가요? 12주 뒤 허리띠를 한 칸 줄이고 계단을 조금 더 가뿐하게 오르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은 무겁지만 우리가 오늘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번의 장보기,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만의 첫 선택을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 나는을 먹는다. 그 문장이 여러분의 12주를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지중 해식 식단을 적용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사용 중이신 분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나 염분, 탄수화물 섭취 변화는 약의 필요량과 몸의 반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최고의 팀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치의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든 절대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길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메디터레이니언 다이어트 포 비기너스를 따라가며 대사증후군을 가진 우리가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시면 앞으로도 실천 가능한 식단과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버튼이 아니라 여러분의 접시입니다. 오늘
단 한 끼라도 지중해식으로 바꿔보시겠어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 몸속에서 조용한 반전을 시작할지 모릅니다.